안녕하세요. 자, 한 주 잘 보내셨죠? 오늘은 11, 12월 과정 6주차 지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2편 강론이었죠. 성장 부동산 시장론 일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시장론은 저희 강의 노트는 크게 3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은 부동산 시장의 의미 및 특성, 2절은 주택시장부서, 3절은 효율적 시장이다. 참 크게 3계절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1절 부동산 시장의 의미 및 특성, 이 부분은 다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 주택시장 분석이다.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는 166페이지예요. 기본서 166페이지 펴놓으시고요. 강의 노트는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의 노트 48페이지 여길 펴놓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본서의 166페이지죠. 주택의 여고 과정과 주거 분리다 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 학습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주택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분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 노트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택시장이라는데, 주택시장은 주택이라는 재화가 거래된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주택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는 뭡니까? 주택이죠. 주택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즉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주택은 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측면에서, 즉 있는 그대로 주택을 바라본다면 모든 주택은 다 다르다는 얘기에서 이질성이 강하다 할 수 있겠죠. 참 이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참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장기후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참 시장기후 스스로 힘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택시장은 완전 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시장입니까? 바로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가 지금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는 주택이죠. 자, 참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이라는 재화를 바라봤을 때는 주택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참 불완전 경쟁시장을 분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우리는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인류에서는 주택이란 이 재화에 이질성이 있어야 됩니까? 동질성이 있어야 됩니까? 동질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이란 이 재화에 동질성을 부여해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을 하고서 시장소로 좀 더 쉽게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인류에서 도입한 개념이 바로 주택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주택 서비스라는 것은 주택이 주택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즉 만족도의 개념이에요. 참 효용, 만족도의 개념이니까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잘 보세요. 모든 주택은 소비자에게 효용, 즉 만족을 주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제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모든 주택은 주택 소유자에게 효용, 즉 만족을 주고 있다는데, 근데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주택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주택에 거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날마다 군자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택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것은 바로 만족을 주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을 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주택은 소비자에게 만족 자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족 자체를 주고 있다 이 측면에서 본다라면 주택이란 이 재화에 동질성을 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 서비스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주택이란 이 재화에 동질성을 부여한다. 어떤 측면?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부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주택시장을 좀 더 쉽게 분석해보자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택시장을 좀 더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뭡니까? 바로 주택 서비스다. 그래서 주택 서비스는 좀 시장 분석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생각하시고, 참고로 우리가 주택 시장을
분산하는 것은 결국 물리적 점에서 주택을 분석하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로 이제 주택 서비스라는 걸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먼저 양고의 1번이에요. 주택시장입니다. 자, 이미 우리 말씀드렸죠.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은 어때? 이질성이 강한 재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시장적 수로 힘에서는 균형 가격의 형성일 때 곤란하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이점 불완전 경쟁시장을 전제로는 이론 모형으로 주택시장한테 분석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주택시장을 분석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뭡니까? 주택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시장은 역시 지역적인 형성이 되죠. 그래서 지역적 경영이 강하고 지역수에 의존한다. 그래서 적정을 도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택시장에서 간단히 말씀했는데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죠.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을 바라봤을 때 주택은 이질성이 강하죠. 그래서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교 수렴에서 균형가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어때?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이 거래된 시장이에요. 이를 우리 좀 더 쉽게 분석해서는 주택시장은 어때?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할 필요가 있더라. 이를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뭡니까? 주택 서비스다라는 겁니다. 주택 서비스는 결국 어때?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성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가정하고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자, 다음 주택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금 전에 다 이야기 드렸죠.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재화라 그랬죠. 그래서 효용적 측면에서나마 동질성을 부여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류에서 우리가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택 서비스는 시장 분석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 서비스는 주택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효용, 즉 만족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이처럼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세분화해서 효용적 측면에서 어떤 측면? 효용적 측면이죠.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화 시킴으로써 불완전 경쟁시장인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결국 시장 분석을 좀 더 쉽게 해보자. 이런 도구로 이용되는 개념이 어때? 주택 서비스다. 이렇게 해서 주택 서비스 용어 정도 정리되시면 될 부분이에요.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세분화하여 효용적 측면에서 동질화시키지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시장인 주택시장을 완전 경쟁시장으로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개념이 뭡니까? 주택 서비스다. 이렇게 용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택시장 그리고 주택 서비스 이분 살펴드렸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유량, 저량 이럴 때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 같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럼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있다냐, 또 저수지부터 흘러나간 물이 있겠지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 유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흘러간다 해서 유량, 영어로는 flow. 자, 다음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 있겠죠.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은 어때? 저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저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량은 영어로 스톡 이렇게 표현돼요. 자, 보세요. 자, 흘러간다. 이런 의미에서 어때? 유량, flow. 다음은 저장되어 있다. 이러면서 어때? 저량, 스톡 이렇게 표현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시험은 과거에 좀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영어를 말 바꾼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유량은 흘러간다 해서 flow, 저량은 저장되어 있다 해서 스톡 이렇게 표현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를 경제학에서는 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용인데 한 달, 1년 이처럼 일정 기간을 정해 어때?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있고, 그다음 오늘 현재 이처럼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있다. 이렇게 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한 달, 1년 이와 같은 기간을 정하면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이는 어때? 흘러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유리한. 다음 오늘 현재 지금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저장되어 있다 이러면서 저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한 달, 1년 이 같은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면 어때? 유량. 다음 오늘 현재 이 같은 시점의 개념이 내포되면 어때? 저량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달, 1년 기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면 어때? 유량. 다음 오늘 현재 시점의 개념이 내포되면 어때? 저량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급을 분류한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신규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신규 공급 그리고 기존 공급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쉽게 우리가 아파트 한번 생각해보잖아요.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신규 공급이다라는 겁니다. 신규 공급. 여하튼 신규 공급은 누구에 쓰여집니까? 바로 개발업자라든지 건설업자. 자, 여하튼 생산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이름이 여기겠죠. 자, 내가 가진 아파트를 타격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기존 공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공급은 누구의 소리입니까? 바로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공급뿐만이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급자에는 개발업자, 건설업자, 이런 생산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때 공급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분 잘 보세요.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 다음 부동산 공급을 다시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학문적으로 단기, 장기 이 개념이죠. 이는 이제 6개월, 1년 이런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학문에서는 단기, 장기 구분을 어떻게 하신가? 신규 공급 이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을 뭐라 합니까? 단기. 그럼 자, 단기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럼 단기는 오로지 어떤 기존 공급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공급만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이제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한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장기 공급은 원래 아닙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공급이다. 이는 신규 공급이 되겠지요. 신규 공급은 착공서 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신규 공급은 어떻습니까? 유량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기존 공급은 어때? 현재 시장이 점작은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시점의 개념이 되니까 저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유량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신규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저량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유량 나오면 우리는 뭘 떠납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다. 다음 저량 나오면 어때? 일정 시점에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량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일정 기간 동안의 신규 공급을 말하는 것이고, 저량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주택 시장 분석에서 지금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도 어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시간 바로 주택 공급은 단기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사실 이제 착공수가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서 올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택 시장 분석에서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 파악을 선 결국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선이에요. 단기 공급선이다. 자, 이 뭡니까? 단기 공급은 원래 됩니까? 저량 공급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량 스톡이죠. 다음 이제 장기 공급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신규공급 유량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선은 저량의 개념, 스톡이죠. 다음 장기 공급선은 유량, 플로우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저량 공급은 뭘 얘기했어요? 일정 시점에서의 기준 공급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의 신규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은 뭐를 의미합니까? 저량 개념이 되겠지요. 스톡이다. 다음은 장기 공급은 어때? 유량 개념이 되겠죠. 플로우 개념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용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봅시다. 이제 주택 저량이라는 게 있고 주택 유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항상 저량 나오면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일정 시점에서다. 그리고 유량 나오면 어때? 일정 기간 동안이다. 이걸 떠오르셔야 되겠죠. 좀 주택시장 구석에서는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도 파악이 되었는 얘기. 뭐 때문에 있어요? 단기로 주택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주택 저량에도 수요량이라는 게 있고 공급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택 유량에도 수요량이라는 게 있고 공급량이라는 게 있다. 여기다 용어 정리하자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저량 이 표현하면 우리는 뭘 떠올렸어요? 일정 시점에서다. 이걸 떠올리면 되겠죠? 다음 유량 이 표현하면 일정 기간 동안이다.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에서는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다라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수요량에서는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을 말한다.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다. 그럼 자, 연결 지어봅시다. 주택 저량의 수요량입니다. 저량이니까 일정 시점에서가 되겠죠. 수요량이니까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이니까 주택의 양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택 유량의 수요량입니다. 유량 나왔으니까 어때? 일정 기간 동안이다. 그다음 수요량이니까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급량입니다. 자, 보세요. 저량이니까 당연히 일정 시점에서가 되겠죠. 일정 시점에서다 생각하시고, 다음 공급량입니다. 자, 우리 저량 공급은 뭘 의미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저량 공급은 기존 공급을 의미했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주택 유량의 공급량입니다. 자, 보세요. 유량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 되겠죠. 다음 유량 공급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즉 유량 공급은 신규 공급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저량 나오면 우리 뭘 떠올렸어요? 일정 시점에서다. 다음 유량 나오면 어때? 일정 기간 동안이다. 이 생각하시고, 수요량은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을 말한다는 거죠. 다음 공급량입니다. 공급량인데 저량 공급은 어때? 기존 공급을 말할 때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되겠고, 다음 유량 공급은 어때?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 된다. 이렇게 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주택 저량과 주택 유량의 수요량, 공급량 용어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해서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1,500만 채의 주택이 어때?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는 뭡니까? 빈집이더라는 거예요. 빈집.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현재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는 일정 시점에서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입니까? 일정 시점에서다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저량이 되겠죠. 저량이다. 라는 겁니다. 저량이다. 이걸 찾았어요. 다음,
이제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는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되겠죠. 따라서 1,500만 채는 수요량이 되는 겁니까? 공급량이 되는 겁니까? 공급량.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얼마다? 1,500만 채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중에 이제 100만 채가 공가 빈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1,500만 채 중에서 100만 채가 빈집이라면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1,400만 채가 되겠지요. 밑에 1,400만 채 어때? 수요량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어때? 1,400만 채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어때? 1,500만 채가 되는 것이고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어때? 1,400만 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자 보세요.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량이가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이게 저량의 어때? 공급량이잖아요. 그다음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이는 어때?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죠. 이점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주택 저량의 수요량, 즉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어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이 사례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돼 있네. 지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공급된 주택이 어때? 50만 채입니다. 그 중에서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지고 우리 또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이 표현이니까 이는 일정 시점입니까? 기간입니까? 기간. 그 유량이다 알 수 있겠죠. 유량이다 생각하시고 주택 유량입니다. 다음 자 전국적으로 공급된 주택이 50만 채예요. 이때 50만 채는 신규로 공급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는 공급량이 되겠죠.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어때? 50만 채가 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중에 3만 채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얼마입니까? 47만 채가 되겠죠. 그래서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어때? 47만 채가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유량의 공급량은 50만 채가 되겠고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어때? 47만 채가 된다. 그래서 주택 유량의 공급량과 주택 유량의 수요량도 어때?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때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신규로 공급된 주택의 양이 되겠죠. 다음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 되겠죠. 이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 즉 주택 유량의 공급량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 즉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어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시장 분석 1을 위해서 주택 유량, 주택 저량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우리 이제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일정 시점입니다. 시점이니까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다. 다음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이는 어때? 수요량이 되겠죠. 주택의 양이가 결국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세요. 일정 시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점이니까 저량이 되겠죠.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라 시장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는 어때? 당연히 이미 공급되어 있겠죠. 공급량이 되겠다.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기 봅시다. 자,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일정 기간이니까 당연히 유량이죠. 유량. 다음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랬어요. 결국 주택의 수요량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 유량의 수요량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유량이죠. 시장에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의 양이다. 이는 공급량이 되겠죠.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주택 수요라는 게 있고 주택 소요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또 용어 정리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이제 자, 부동산 수요라는 것은 자, 유효 수요를 의미합니다. 자, 유효 수요는 우리가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처럼 실질적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구매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요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즉 지불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구매 의사, 즉 구매 욕구의 구매력, 즉 지불 능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우리가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효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있어야 된다. 예, 사실 이제 구매 의사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유효 수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유효 수요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 의사, 구매 욕구에 구매력, 지불 능력이 어때?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구매력이 어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을 이제 인용 토대로해서 주택 수요입니다. 주택 수요는 당연히 부동산 수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니까 뭐냐니까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유효 수요 되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어때?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요. 이처럼 구매력이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라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중고수의 기층도 주택에 대한 구매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에 대한 구매 요구가 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주택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세요. 주택 수요는 부동산 수요다. 그럼 부동산 수요는 때 유효 수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매력이 뒷받침되어 유효 수요가 될 수 있는 중고수 기층도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 이걸 주택 수요란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뒷받침되니까 뭐 시장에만 맡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에 비해서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유효 수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구매력이 없어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 여튼 저소득 계층도요. 주택에 대해서 최소로 필요한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어때? 주택 소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택 소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주택 소요는 어때?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다. 여튼 저소득 계층도 주택에 대해서 최소로 필요한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주택 소요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두면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저소득 계층에는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때?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수요가 효율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면 주택 소유는 어때? 형평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분도 구매할 때 주택 수요는 부동산 수요를 의미한다. 그래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가 할 수 있는 중고소득 계층이고 주택 소유는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유효 수요가 될 수 없는 저소득 계층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주택 수요는 디맨드의 개념이지요. 그러면 주택 소유는 어때? 니즈의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 지역을 재건축합니다. 그럼 이 지역을 재건축하면서 일정 부분만큼은 소형 평형을 짓도록 한다는 이야기예요. 소형 평형을 짓도록 했다. 이는 주택 수요를 위한 정책일까요? 주택 소요를 위한 정책일까요? 주택 소요가 되겠지요. 소요. 다음은 이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해서 운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주택 수요를 위한 정책일까요? 주로 주택 소요를 위한 정책이 될까요? 주택 소요다 할 수 있겠죠. 이런 용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라는 것은 디맨드의 개념이고 주택 소요는 어때? 니즈의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주택 수요, 주택 소요 용어만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간단히 용어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구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수요 될 수 있는 중고소득층도 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주택 수요다 표현했지요. 다음, 구매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효수요가 될 수 없는 저소득층도 주택에 대해서 최소로 필요한 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어때 우리가 주택 소요다 이렇게 용어 정리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주택 시장 분석을 위해서 미리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해드렸어요. 먼저 주택 시장은 자,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주택이 거래되는 주택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예, 이를 좀 더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입한 개념이 뭡니까? 주택 서비스란 개념을 도입했다. 그래서 주택 서비스는 주택 시장 분석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해드렸지요. 특히 주택 유량의 수요량, 주택 유량의 공급량, 주택 저량의 수요량, 주택 저량의 공급량 용어 정리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용어 정리됐고, 여러분 기본서 몇 페이지 한번 보시냐면요. 기본서 9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제 91페이지예요. 사셨나요? 예. 자, 91페이지 상단 보시면 자, OX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1번. 자,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된 유량 개념이다. 자, 보세요. 우리 배웠죠? 신규 공급은 어때? 유량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일정 기간 동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된 유량 개념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다음 2번 봅시다. 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스톡 개념이다. 라는 건데, 이거 잘 보세요.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자, 부동산 수요, 부동산 공급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유량이에요. 유량. 그렇지만 부동산은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저량의 개념도 어때?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량뿐 아니라 저량도 어때?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지점을 보세요. 이것은 자,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일정 기간인 말이 나왔잖아요. 일정 기간을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스톡 개념이니까 플로우 개념이 되는 겁니까? 플로우 개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출제인 질문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영어로 말 바꾸고 한 적이 있다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유량은 뭡니까? 플로우. 자, 저량은 어때? 스톡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앞지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이 표현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어때? 우리가 유량을 생각해야 되겠죠. 유량은 스톡입니까? 플로우입니까? 플로우. 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스톡 개념이다. 잘못된 표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세요. 3번 시연. 자, 우리 했던 내용이야.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중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다면 현재 주택 저량의 수량은 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현재 이 편수가 당연히 저량이 되겠죠. 저량. 자, 어때? 1,500만 주택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당연히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은 공급량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 저량의 공급량 어때? 1,500만 채가 되겠고 이 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보유 호조는 얼마입니까? 1,400만 채가 되겠죠? 주택 저량의 수량은 어때? 1,400만 채다. 맞지요? 다음 4번 봅시다. 자,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주택의 양은 어때?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 저량의 공급량과 주택 저량의 수량은 어때?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우리 용어 정리했던 내용 우리 기본서 통해서 또 이제 OX 문제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시장 분석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자, 여러분 기본서는 166페이지예요. 예, 그리고 자, 강의 노트는 49페이지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의 여과정이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시장에
신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 당연히 이 신주택 이로 누가 이동합니까? 고소득계층이 신주택으로 이동해 가겠지요. 그럼 그동안 고소득계층이 사용했던 이 주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주택은 이제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저소득계층이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에 신주택이 공급되면 이제 고소득계층은 신주택으로 이동하게 되고 고소득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으로 저소득계층이 이동을 한다. 그리고 시장에 신주택이 공급되니까 고소득계층뿐만이 아니라 저소득계층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택 보세요. 이택은 당초에는 누가 사용했습니까? 고소득계층 사용했지요. 이제 신규택이 공급되니까 고소득계층 신규택으로 이동을 해갔죠. 그럼 이택은 누가 사용합니까? 이제는 저소득계층이 사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소득계층이 사용했던 이택을 이제 저소득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의 여과정 이럴 때 흔히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필터링 현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치 이 원리입니다. 아마 제 연배 때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형은요 맨날 새우만 사줍니다. 그 동생은 형 거 계속 물려 있는 거지요. 바로 이 같은 현상이다. 물론 요즘에는 형만 새우 사주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주택의 여과정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향 여과라는 게 있다 생각하시고, 상향 여과, 하향 여과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보시고 다음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주택의 여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되었죠. 하나는 뭡니까?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향 여과라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향 여과, 하향 여과가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여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몇 가지 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주택시장은 오로지 고가 주택시장과 저가 주택시장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주택시장 딱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고가 주택시장, 또 하나는 저가 주택시장이다. 참 시장은 두 가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고가 주택시장, 저가 주택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은 소멸되고 오로지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보세요. 고가 주택시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고가 주택이 거래되겠죠. 이를 우리가 고급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저가 주택시장에서는 저가 주택이 거래되겠죠. 이를 저급 주택이다 또는 불량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량 주택 나오면 어때?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저가 주택 이걸 떠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보세요. 고가 주택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주택이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으로 때 고가 주택,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으로 때 저가 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일정 수준이 얼마 될 것인가? 저도 이걸 위해서 모든 책을 다 뒤져봤어요. 심지어 국회까지 가봤습니다. 도서관까지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시대와 나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 편의상 이래보자는 이야기예요. 빌라와 판잣집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빌라는 어때? 빌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고가 주택이다. 다음 판잣집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저가 주택이다. 이렇게 편의상 생각하시면 아주 수월할 겁니다. 그럼 저가 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라 그랬지요. 그럼 여튼 저가 주택을 자꾸 지으려면 주택이 어때? 질적 수준도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저가 주택만큼은 어때? 법적으로 신축을 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좀 보세요. 법적으로 신축을 금하고 있는 건 저가 주택이 됐습니까? 고가 주택이 됐습니까? 저가 주택. 저가 주택은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이니까 법적으로 신축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고소득 계층이라는 게 있고 저소득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렇게 구분합니다. 고소득 계층에서는 이제 고가 주택을 수요할 수 있는 계층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소득 계층에서는
고가 주택을 수요할 수 없는 계층을 말한다. 자, 보세요. 그럼 고소계층은 고가 주택을 수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 참여합니까? 고가 주택시장. 여기에 참여하겠지요. 반면 저소계층은 고가 주택을 수요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저소계층은 고가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디 참여합니까? 저가 주택시장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적어드렸죠. 고소계층이 거주하는 어때? 고가 주택시장. 다음 저소계층이 거주하는 저가 주택시장.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예, 자, 보통으로 6번은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이제 여과정 1분석에서 몇 가지 가정을 했었다 생각하시고 외우세요. 자,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뭐라 했습니까? 고가 주택이다 표현했지요. 다음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어때? 저가 주택이다. 이것은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신축을 어때? 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떤 여호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들었죠. 하나는 뭡니까? 상향 여호와. 또 하나는 하향 여호와다. 참 여호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먼저 용어부터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그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서는 먼저 이제 참 저가 주택이 있다는 이야기. 참 저가 주택이 수선 또는 개보수,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고가택으로 전환이 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저가 주택이 고가택으로 전환하니까 주택의 질적 수요 때 향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상향 여호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상향 여호와다 생각하시고 다음 여기 보세요. 저가 주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겠어요? 바로 하위계층, 저소계층이 사용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수선, 개보수, 재개발 등에 이르서 고가택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저소계층은 고가택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가정을 해놨지요. 예, 자, 저소계층은 고가택 수요할 수 없다 그랬죠? 가정이기 때문에 이제 고가택을 바뀌면 이 고가택은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상위계층, 즉 고소계층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저소계층이 사용하던 기은택이 이제 고소계층 사용으로 어때?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저소에서 고소 올라갔죠? 상향 여호와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어때? 상향 여호와. 반대로 아래로 떨어지면 어때? 하향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가주택이 저가 주택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가주택인데 이 자체가 시간이 경과해서 저가주택으로 전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가에서 저가로 아래로 떨어졌지요. 이를 뭐랍니까? 하향 여호와다. 이렇게 변하겠지요. 다음 여기 보세요. 자, 고가주택은 당초에 누가 사용했어요? 바로 상위층, 고소계층 사용했겠지요. 이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하니까 고소계층 어때? 떠나겠지요. 떠나고 빈집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빈집이면 이 빈집을 누가 이용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하위계층, 저소계층이 이용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공가, 빈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 이는 여호 과정의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보세요. 자, 상위계층, 즉 고소계층이 사용하던 고가택이 이제 하위계층, 저소계층의 사용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소에서 저소 아래로 떨어졌죠. 뭡니까? 하향 여호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상향 여호와, 아래로 떨어지면 하향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용어부터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용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자, 저가 주택이 수선, 개보수, 재개발되어서 고가택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저가에서 고가니까 위로 올라갔죠? 상향 여호와다. 다음 저소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고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저소에서 고소 올라갔죠? 뭡니까? 상향 여호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같은 걸 우리가 상향 여호와다 표현하죠. 다음 여기 봅시다. 고가 주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된 현상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고가세가 아래 떨어졌죠. 다음 상위계층, 즉 고소계층이 사용하는 주택이 이제 하위계층, 저소계층 사용으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 그럼 고소에서 저소 아래 떨어졌죠. 하향 여호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향 여호와, 하향 여호와 용어부터 먼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정리 잘 해서
어렵게 생각하세요. 쉽게 위로 올라가면 뭡니까? 상향 여과. 아래로 떨어질 때 하향 여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분도 한번 살펴드리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네, 저가 주택시장입니다. 네, 저가 주택시장에서. 그럼 당연히 저가 주택시장이니까 저소득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다른 쪽은 일자다.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 등에 인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저가택 시장에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결국 저가주택을 사온 사람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가주택의 가격 임료는 어때? 상승하겠죠. 그럼 당초 균형 임료에서는 정산을 얻었겠지만 이제 임료가 상승하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존재는 초과이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경쟁이런데 이때 보세요. 저가택은 신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저가택 신축이 안 되니까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바로 어때? 고가 주택이 저가투로 전환되는 하향 여월한 과정을 통했을 때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하향 여월한 과정에서 공급이 어때?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없이 공급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공급자는 어때? 정상 이윤을 얻고자 하겠지요. 그래서 초과 이윤이 소멸되고 정상 이윤만 어때? 존재하는 순간까지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어떤 것에서 하향 여월한 과정을 통해서다. 그래서 현재 저소득계층의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럼 어떤 상? 하향 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 자, 상향 여과입니까? 하향 여과입니까? 하향 여과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쉽게 이상하세요.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저가택은 더 필요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필요하니까 저가택은 공급이 더 되겠지요. 그럼 신축은 안 되겠죠. 법적으로 신축을 금하겠죠. 그럼 어떻게 공급하시가?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되는 하향 여월한 과정에서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질문이 좀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소득이 증가하면 고가택의 수요가 증가해야지. 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소득계층은 고가택을 수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계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할죠. 소득이 증가했다 할죠. 결국 저소득계층은 고가택을 수요할 수 없는 계층이에요. 따라서 저가택에 평수 늘려간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이야기. 이윤에서 저가택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면 어떤 상? 하향 여월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자, 앞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주택의 상향 여과다, 주택의 하향 여과다, 용어 정리 다 했잖아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분 말씀드렸어요.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저가주택에 대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어떤 상? 하향 여월한 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저가택이 더 필요한다는 이야기지요. 저가택이 더 필요하니까 저가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될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떤 방법? 결국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되는 하향 여월한 과정을 통해서 저가택이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으로 한번 비교해봤던 얘기예요. 자, 저가 주택시장입니다. 저가 주택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저가 주택이다 할 수 있겠죠. 일단 저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개보수 비용보다도 개보수 이후에 가치 증가분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1,000만 주소 고치는데 5천만 원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개보수 할까 안 할까요? 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저가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개보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저가택이 어때? 고가택으로 전환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저가택이 고가택으로 전환되니까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위로 올라갔죠? 상향 여월한 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여기 보세요. 이제 고가 주택 시장입니다. 자,
고가 주택시장이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 고가 주택에 대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고가 주택에서 개보수 비용이 개보수의 가치 증가보다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1,000만 원 돼서 고치는데 100만 원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고친가 못 고칩니까? 안 고치겠죠? 근데 고가 주택에서 개보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개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고가에서 저가니까 아래로 떨어졌네요. 어떤 현상? 하향 여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가 주택 시장이다. 그럼 우리 뭘 떠올리면 되세요? 저가 주택을 떠올리시면 되겠고, 고가 주택 시장이 어때? 고가 주택 이걸 떠올리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주택의 상향료와 하향료와 용어 정리해드렸고 몇 가지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주택의 여하 과정에 나서 결국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저가 주택에서 고가태로, 고가태에서 저가태로 주택의 질적 변화는 다음이잖아요. 다음 저소계층에서 고소계층으로, 고소계층에서 저소계층으로 지금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의 여과장이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택의 상향 여과, 또 하나는 주택의 하향 여과다.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지금 주택 시장에서 저가택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있다. 자, 보세요. 이 주택 시장에서 저가택이 많이 나왔어요. 뭐 때문에 저가택이 많이 나와서 그것인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하향 여과라는 과정을 해서 저가택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한다 했어요. 지금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저가택을 더 필요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저가택 공급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신축을 통해서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하향 여과라는 과정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저가택이 많이 나오게 된 건 뭐 때문입니까? 하향 여론 과정 때문이다. 그리고 저가택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저가택이 공급된 결과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장의 하향 여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자원 할당량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때 저가택이 많이 나왔다. 뭐 저가택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저가택 때 공급된 결과죠. 그래서 자원 할당량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장이 실패해서 저가택에 대해 많이 나온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저가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가택이 공급된 결과죠?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이 됐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실패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원 할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 뭘 통해서? 하향 여하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다. 따라서 시장에 저가택이 발생 현상, 이 자체는 시장 실패 산물. 자, 산물은 결과물이에요. 시장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결과다. 그래서 하향 여장의 산물, 하향 여장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보세요. 그럼 저가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하향 여관에 서 저가택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주택시장에서 저가택이 발생한 상황은 시장이 뭡니까? 하향 여관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원 할당률을 원활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이 실패해서 저가택이 많이 나온 게 아니죠. 바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 결과로서 하향 여관의 산물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여튼 주택 여과장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택의 여과장에서는 결국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이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해서 발생한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 앞서 말씀드린 도시의 지역 분화가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자, 보세요. 저가에서 고가로, 또 고가에서 저가로 질적 변화가 나타나죠. 다음 이제 저소계층에서 고소계층으로, 고소계층에서 저소계층으로 가구의 이동 관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서 지금 저가택의 공급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향 여우랑 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저가택 신축은 법적으로 그만뒀지요. 왜? 일정 수준
이 혜택을 자꾸 지어내면 주택의 실질수는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가택은 하향 여월한 과정에서 공급을 있는다. 이제 보세요. 이제 고가택이 저가택으로 전환되는 하향 여과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고가택, 저가택 전환되니까 고가택이 부족하겠죠. 그럼 부족한 고가택은 어떻게 했을까? 신축을 통해서 공급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고가택은 일정 수 이상이 되니까 신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가택의 공급은 하향 여월한 과정에서 고가택의 공급은 어때? 신축이라는 과정처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판잣집 지어낸 것보다는 빌라가 판잣집화되고 부족한 빌라는 다시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가택 공급은 하향 여과, 고가택 공급은 신축이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좀 안정적인 주택시장에서 주택의 여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어때? 주거의 질을 개선한 효과가 발생하겠죠. 또한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된다. 결국 보세요. 저가택의 공급은 하향 여론을 통해서 고가택 공급은 신축이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면 결국 주거의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공급량이 증가하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랬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저가택 공급은 뭘 통해서? 하향 여월한 과정을 통해서. 고가택 공급은 신축이라는 과정이 이룬다면 당연히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주택 공급량이 증가해도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택의 여거 과정이다. 여기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택 여거 과정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상향 여과 또한 하향 여과다. 이렇게 해서 특히 용어 정의를 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주거 분리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